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와 용기, 그리고 전우회가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사단 사령부 인근에서 가장 성업 중인 대형 고깃집 돈명가의 저녁 시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욱한 숯불 연기 사이로 들려오는 고성방가는 일반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게 중앙을 점거한 채 회식을 즐기는 이들은 다름 아닌 인근 부대의 고위 장교들이었는데, 그들의 식탁 위에는 이미 수십 병의 소주와 맥주병이 볼링핀처럼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진 고기 조각과 냅킨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들의 평소 위생관념과 도덕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제복을 입은 시정잡배에 가까웠으며, 식당 종업원들은 그들의 호출벨이 울릴 때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 소란의 중심에는 사단 작전 참모인 박종수 대령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만취 상태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채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중령들에게 침을 튀기며 훈계하다가도 뜬금없이 큰 소리로 웃어제끼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고, 부하 장교들은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연신 술잔을 채워대느라 여념이 없었다. 야, 거기 알바. 술이 떨어졌는데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동작 봐라. 군대였으면 넌 이미 영창감이야. 박대령이 지나가던 여종업원 오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장교들은 마치 재미있는 코미디라도 본 것처럼 킬킬대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식당 구석진 자리. 시끄러운 회식 자리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한 남자가 묵묵히 혼자 삼겹살을 굽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전역 후 특채로 재임용되어 내일 취임식을 앞둔 강도진 신임 소장이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무릎이 나온 낡은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백수 아저씨처럼 보였기에 아무도 그가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최연소 장군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진은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소란스러운 장교들을 곁눈질했고, 마음속으로는 대한민국 정예부대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니 기강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군이라며 혀를 찼다. 그때 앳된 얼굴의 여종업원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박대령의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그녀는 최대한 그들과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이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박대령의 눈에는 그저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었다. 박대령은 술병을 내려놓으려는 여종업원의 손목을 갑자기 낚아채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당황한 그녀가 몸을 빼려 하자 더욱 강한 힘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억지로 앉히려고 시도했다. 어허, 이 아가씨가 비싼 척은 오빠가 군인이라 무시하냐. 여기서 고기 나르는 것보다 내 옆에서 술 한 잔 따르는 게 팁도 더 많이 받을 텐데 말이야. 여종업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소주병 하나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깨지면서 박대령의 잘 다려진 정복바지 위로 차가운 소주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박대령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에서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지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이런 미친년이 감히 신성한 군복에 술을 끼얹어?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종업원의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세게 올려붙였고, 가녀린 몸매의 여종업원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운터에 있던 50대 점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박 대령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박 대령에게는 어떤 사과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점장은 대령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했습니다. 세탁비는 물론이고 오늘 음식값은 전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라며 애원했으나 박 대령은 점장의 어깨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돈, 내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이건 명예의 문제야. 감히 민간인 따위가 장교를 모욕해놓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어? 바닥에 쓰러진 여종업원이 흐느끼는 소리와 점장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참담한 광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강도진은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눈빛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의 것이 아닌 전장에서 단련된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해 있었다. 도진은 박대령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바닥에 쓰러진 점장을 일으켜 세우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군복 입은 분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행패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낯선 이의 등장에 박대령과 부하 장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들의 눈에 비친 도진은 그저 주제 파악 못하고 영웅놀이에 심취한 한심한 백수에 불과했다. 박대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도진의 가슴팍을 검지로 쿡쿡 찔러댔다. 하, 이건 또 뭐야? 야, 너 뭐냐? 동네 양아치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끼어들어? 지금 이 상황이 네 눈에는 장난으로 보이나 보지? 주변의 중령들도 킬킬거리며 대령님, 요즘은 개나 소나 훈계질이네요. 그냥 확 밟아버릴까요? 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진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박대령의 손가락을 무심하게 쳐내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오직 깊은 경멸만이 담겨 있어 박대령을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만들었다. 계급장이 벼슬인 줄 아나 본데 그 군복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거지 국민을 패라고 입혀준 게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고 변상하고 나가시죠. 더 추해지기 전에 도진의 논리 정연하고 단호한 경고는 술에 취한 장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고 특히 부하들 앞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박대령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박대령의 고함과 동시에 그의 옆에 있던 덩치 큰 소령 한 명이 빈 소주병을 거꾸로 쥐고 도진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휘둘렀다. 일반인이라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당했을 기습적인 공격이었지만 707 부대에서 인간 흉기로 불리던 도진에게 그 움직임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고 허점투성이로 보일 뿐이었다. 도진은 상체를 살짝 틀어 소주병을 간발의 차로 피함과 동시에 소령의 팔목을 낚아채 관절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비틀어버리는 제압 기술을 선보였다. 으악!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소령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장교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 도진은 제압한 소령을 쓰레기 봉투 던지듯 박대령 쪽으로 밀쳐버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술김에 객기 부리지 말고 집어치우십시오. 내일 아침에 술 깨고 나면 이불킥 하게 될 테니까. 그의 압도적인 무력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장교들은 뒷걸음질치며 주춤거렸고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박대령은 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 이 새끼,
내가 헌병대 불러서 콩밥 먹게 해줄게. 감히 장교를 폭행해? 그는 악을 쓰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도지는 그런 그를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한 발 다가섰다. 도진의 서늘한 기세에 눌린 박대령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그 꼴을 본 도진은 싸늘하게 내뱉었다. 헌병대 불을 테면 불러보시지. 하지만 그 전에 내 놈들 목에 붙어 있는 그 계급장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내일 알게 될 거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종 어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는데 방금 전에 살벌했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많이 놀랐죠? 다친 데는 없습니까?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치료비랑 피해 보상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받아내겠습니다. 여종업원은 얼떨결에 손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점장 역시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만 동시에 이 청년이 겪게 될 보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대령과 그의 무리는 도진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고 욕설만 퍼부으며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도진은 그들을 벌레 보듯 한 번 훑어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는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싸늘한 경고를 남겼다. 내일 취임식 단상에서 보자고.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은 술 취한 장교들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들은 그 말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도망치는 겁쟁이의 허세라고 치부하며 다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식당의 자동문이 닫히고 강도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폭풍전야와도 같았던 고깃집 내부의 정적은 박종수 대령의 귀청이 터질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저 건방진 새끼가 감히 나를 훈계하고 도망가?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었어? 저놈 당장 잡아오지 않고 박대령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남아있던 소주병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버렸고 와장창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며 가게 하는 순식간에 아비 규환의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박대령의 광기 어린 난동에 겁을 먹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산도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여종업원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성이 마비된 박대령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의자를 집어들어 벽걸이 TV를 향해 내던졌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나며 스파크가 튀는 광경은 마치 전쟁터의 폭격 현장을 방불케 했다. 내일 당장 이 가게 문 닫게 만들 거야. 위생 검열이고 세무조사고 싹 다 동원해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어. 점장은 엉망진창이 된 가게 꼴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지만 감히 난동을 부리는 군인들을 말릴 용기는 내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부하장교 중 한 명이 박대령에게 다가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대령님, 일단 헌병대가 오고 있으니 진정하십시오. 저런 놈 하나 손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괜히 여기서 더 소란 피우셨다가는 민간인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저희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충심 어린 조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비겁한 변명에 가까웠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게 앞도로에 헌병대 순찰차 2대가 급정거했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치자 가게 안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순찰대장은 현장의 참혹한 광경과 박대령의 계급장을 번갈아 보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거수경례를 붙이며 깍듯이 예우를 갖췄다. 충성, 순찰대장 김대위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대령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난동을 부린 민간인은 어디 있습니까? 헌병대장의 태도는 공정한 법 집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는 전형적인 부패 군인의 모습이었다. 박대령은 헌병대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는데 방금 전까지의 짐승 같던 분노는 어느새 교활한 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대위 왔나? 어떤 미친놈이 술 먹고 와서 우리 애들한테 시비를 걸고 기물을 파손하고 도망갔어. 내 군복 젖은 거 보이지? 감히 대령한테 술을 뿌리고 폭행까지 하더군.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난동을 도진의 짓으로 뒤집어 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고 주변의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거짓말에 동조했다. 김대위는 박 대령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점장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이봐요 사장님, 들으셨죠? 신원 미상의 남자가 군인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 원본 당장 내놓으세요. 수사 자료로 압수하겠습니다. 점장이 억울함에 몸을 떨며 항변하려 했지만 김대위는 허리춤에 찬 권총을 슬쩍 보여주며 말을 막았다. 협조 안 하시면 공무 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군작전 지역 인근이라 보안이 생명인 거 아시죠? 결국 점장은 눈물을 머금고 카운터 아래에 있는 CCTV 저장 장치를 꺼내 김대위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고 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래,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 설치다가 큰 코 다치는 법이지. 김대위, 저 영상은 적절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믿네. 우리 사단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말이야. 김대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깍듯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주취자 소란으로 보고될 겁니다. 가게 밖,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안쪽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강도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초소형 드론 조종기가 들려 있었고 대시보드 위의 태블릿 화면에는 가게 내부의 상황이 고화질 영상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도진의 입가에는 서늘한 냉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는 이미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다. 역시 썩을 대로 썩었군. 헌병대까지 한통속이라니. 예상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쓰레기들이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도진의 부관인 최영 중령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혀를 찼다. 장군님, 정말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놈들 하는 짓을 보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707 후배들을 불러서 조용히 처리할까요? 최중령 역시 특전사 출신으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상관인 도진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다. 도진은 조종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놔둬. 쥐새끼들을 잡으려면 덫에 치즈를 충분히 놔둬야지. 내일 아침 저들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의 시작이 될 거야. 도진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취임식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이 체스판의 말처럼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몇 명의 장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 사단 전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 최중령, 내일 식순에서 훈시 시간은 얼마나 잡혀 있지? 도진의 질문에 최중령은 즉각 대답했다. 15분입니다만 장군님 스타일대로라면 5분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일은 좀 길어질 거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게 많거든. 그리고 저 헌병 대장놈 신상 정보도 파악해놔. 감히 민간인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해?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도진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뒤로 보이는 고깃집 간판의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K사단 연병장은 취임식 준비로 분주해야 마땅했으나 실제 분위기는 축 늘어진 파김치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간부 숙소에서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장교들이 숙취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눈을 뜨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구역질 소리와 짜증 섞인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아, 머리 깨지겠네. 오늘 취임식은 왜 이렇게 일찍 하는 거야? 새로 오는 사단장이 뭐 대단한 놈이라고. 박종수 대령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투덜거렸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타고 얼굴은 부석부석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강도진이라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냥 미친놈의 헛소리겠지. 헌병대 김대위가 CCTV도 다 처리했다고 했으니 문제될 건 없어. 그나저나 오늘 오는 신임 소장이 707 출신이라던데 꽉 막힌 놈이면 골치 아프겠군. 박태령은 제복을 갖춰 입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단본부 건물 2층 작전회의실에서는 당직 사관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화두 역시 신임 사단장에 대한 소문이었다. 야, 들었어? 이번에 오는 강도진 소장. 나이가 우리보다 어리대. 게다가 육사 출신도 아니고 학군단 출신이라던데. 어떻게 그 나이에 별을 2개나 달았지? 한소령이 커피를 마시며 비아냥거리자 다른 대위가 맞장구를 쳤다. 빼기 좋겠지 뭐. 아니면 707에서 쇼맨십으로 진급했거나 솔직히 특수부대 출신들이 머리는 텅 비고 몸만 쓰는 무식한 놈들 아니냐? 우리가 적당히 구워 삶으면 꼼짝 못할 거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낄낄거리며 신임 사단장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는데 이 모든 내용은 사단장실에 미리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통해 도진의 이어폰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도진은 관용차가 아닌 개인 SUV를 직접 운전하여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선팅이 짙게 된 차창 너머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군기 빠진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초병은 차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성으로 차단기를 올려주었고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엑셀을 밟았다. 기본도 안 되어 있군. 위병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가 뚫리는 건데 적이 침투하면 5분 안에 전멸할 수준이야. 도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쥐었다. 그는 차를 역내 구석진 주차장에 세우고 뒷좌석에 걸어두었던 정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빳빳하게 나리 선제복,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별, 그리고 가슴에 부착된 707 특수임무단의 흉장과 각종 훈장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눈빛은 어젯밤 고깃집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결하여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줄은 삐뚤빼뚤했고 잡담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와 엄숙해야 할 취임식장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박대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거만한 자세로 서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병사들이 땡볕 아래 서 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어휴, 덥다 더워. 사단장은 언제 오는 거야? 시간 개념이 없나? 박대령이 짜증을 내며 시계를 보던 찰나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35대 사단장 강도진 소장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자
단상 뒤편 대기실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보이는 그 남자의 등장은 묘한 압도감을 주었고 연병장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박대령과 참모들은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하게 경례를 올리며 신임 사단장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도진이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햇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박대령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익숙한 얼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 어젯밤 고깃집에서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자신을 노려보던 그 동네 백수가 지금 화려한 정복을 입고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 서 있는 것이었다. 박대령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중령과 소령들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저 사람. 설마 박대령은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도진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선명하게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도진은 경례를 받은 후 천천히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병사들을 지나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대령과 그의 무리에게 고정되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어젯밤 그가 남겼던 기대해도 좋을 거야라는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원고를 꺼내 드는 척하다가 이내 원고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본관은 오늘 취임사를 생략한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병장의 공기를 찢어밟길 듯 강렬했다. 대신 우리 부대의 자랑스러운 지휘관들이 얼마나 훌륭한 무도, 실력과 기사도 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도진의 돌발 발언에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대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작전참모 박종수 대령, 그리고 어젯밤 돈명가에서 용맹함을 떨쳤던 장교들, 전부 앞으로 나와 도진의 호명은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부르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대령과 그의 무리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젯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살려달라는 애원의 눈빛만을 보내고 있었다. 도진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자네들, 어제는 아주 기세가 좋더군. 민간인 여자 하나를 상대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나.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도진의 적나라한 폭로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실망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존경해야 할 상관들이 민간인을 괴롭혔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박대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사단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회식을 하다가 잠시. 하지만 도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잘랐다. 오해? CCTV 영상과 녹취록이 내 책상 위에 있는데도 오해라고 할 텐가? 도진이 손가락을 튕기자 단상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고깃집에서의 난동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에서 박대령이 여종업원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 부하 장교들이 낄낄거리는 장면, 그리고 헌병대장과 결탁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방영되자 연병장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박대령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전 부대원 앞에서 까발려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도진의 처벌은 단순히 망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흰 장갑을 벗어 단상 위에 올려놓으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군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지. 자네들이 그렇게 힘이 넘쳐서 민간인을 폭행했다면 나를 상대로도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 707 부대식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 전원 덤벼. 그것은 단순한 대련 제안이 아니라 일방적인 참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박대령과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도진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주먹을 쥐고 도진을 향해 달려들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병기의 안전핀이 완전히 뽑혔다는 사실을. 연병장의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지만 단상 위에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어젯밤 박종수 대령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고 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들의 욕설과 비명소리는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에게 생생한 분노를 전달하고 있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치부가 전 부대원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바로 눈앞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는 강도진 사단장의 서늘한 살기였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온 짐승처럼 다리를 후들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단상 뒤쪽은 난간으로 막혀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었다. 도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가며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띄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왜 그러지? 어제는 그토록 용맹하던 자네들이 왜 오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나? 내가 계급장 떼고 붙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덤벼. 이건 명령이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대령의 고막을 때렸다. 박대령 옆에 서 있던 근육질의 소령 하나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먼저 달려들었는데 그는 평소 부대 내에서 격투기 유단자라고 거들먹거리던 자였다. 이판사판이다. 죽어라. 소령의 주먹이 도진의 얼굴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지만 도진은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살짝 틀어 그 공격을 피해버렸다. 빗나간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도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소령의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커헉. 소령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고 입에서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은 채 누런 위액을 토해냈다. 단 일격이었다. 화려한 기술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는,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707 특수임무단의 살상무술이 시전된 것이다. 쓰러진 소령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던 도진은 시선을 돌려 나머지 장교들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우 이 정도인가? 장교라는 자들이 술자리에서 민간인 괴롭히는 데만 힘을 쓰고 정작 전장에서는 총알 바지로도 못 쓸 수준이군.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도진의 조롱에 자존심이 상한 중령 2명이 눈짓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도진의 양옆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도진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온 하룻 강아지들의 무모한 발악에 불과했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발차기를 가볍게 쳐낸 도진은 그 반동을 이용해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중령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으악!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중령의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를 돌며
단상 바닥에 처박혔고 그 충격으로 단상이 쩌렁쩌렁 울렸다. 동시에 도진은 발차기를 했던 중령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을 꿇리고는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너희처럼 약자를 짓밟기 위해 힘을 기르는 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야. 도진의 훈계는 주먹보다 더 아프게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순식간에 3명의 장교가 나가떨어지자 남은 것은 박대령과 그의 신복인 대위 1명뿐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싸울 의지조차 상실한 채 공포에 질려 서로의 뒤로 숨으려 하고 있었다. 박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하며 비굴하게 외쳤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미쳤었나 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도진은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 선을 거칠게 뽑아버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비는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의 죄는 단순히 술주정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권력을 남용한 중죄야. 도진은 박대령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는데 100kg이 넘는 거구의 박대령이 도진의 한 손에 의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통쾌한 광경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일삼던 악마 같은 대령이 신임 사단장 앞에서 힘없는 어린애처럼 제압당하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희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개중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작게 환호성을 지르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엄숙한 분위기 탓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박종수, 네가 어제 그 여종업원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나? 힘없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지? 지금 내 꼴을 봐라. 계급장 떼고 붙으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겁쟁이일 뿐이지. 도진은 박대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박대령은 바닥에 엎어진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콜록거리며 비참하게 신음했다.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과 알량한 자존심은 연병장의 흙바닥에 처참하게 문대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치심과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도진은 넘어져 있는 장교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강제로 오리걸음 자세를 취하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평소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로 시키던 바로 그 얼차려였다. 자, 지금부터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목표는 연병장 한 바퀴. 라고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에 회부하겠다. 실시, 도진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멍투성이가 된 장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리걸음을 시작했다. 정복을 입고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채 엉거주춤하게 걷는 고위 장교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코미디이자 완벽한 응징이었다. 연병장을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스크린을 통해 확대되어 생중계되었고 병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상관들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평소 군기가 빠졌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약하다며 병사들을 닥달하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100m도 못 가서 헐떡거리고 다리를 후들거리는 꼴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전 부대원 앞에서 발가벗기는 정신적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뒤를 따르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로우킥을 날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일어납니다. 그게 707 정신입니까? 아니, 그게 대한민국 장교의 정신입니까? 어제 술 마실 때는 밤새도록 마셔도 끄떡없더니 고작 이거 하고 죽는 소리를 합니까? 도진의 고함 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박대령은 터질 듯한 허벅지의 고통보다 쪽팔림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취임식 날 신임 사단장에게 기합을 받다니,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징계와 불명예 제대, 그리고 사회적 매장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혼란스러웠지만, 당장은 도진의 군화발에 걷어차이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걸어야만 했다. 한편 단상 아래 귀빈석에 앉아있던 지역 유지들과 타 부대 지휘관들은 이 초유의 사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수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분 있는 처벌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스크린에 나오는 증거 영상은 너무나 명백했고, 도진의 무력은 그들이 감히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눈앞의 쓰레기 청소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썩은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이 부대는 영원히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지옥 같은 연병장 한 바퀴가 끝나고 장교들은 단상 아래 흙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정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했고, 얼굴은 땀과 눈물, 콧물로 뒤범벅되어 인간의 몰골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도진은 단상 위로 다시 올라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고 호흡 또한 평온하기 그지없어 방금 전까지 격투를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장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병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장병 여러분, 똑똑히 보았나. 이것이 바로 규율을 어기고 명예를 더럽힌 자들의 말로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다. 계급은 책임의 무게다.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 군복을 벗고 나가라. 도진의 연설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강렬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패배감과 냉소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천둥 같은 함성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다. 사단장님 만세, 강도진 만세. 도진은 손을 들어 환호를 제지하고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자신의 직속 수행 요원들을 호출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신속하게 단상 아래로 뛰어들어 쓰러진 박대령과 장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어젯밤 부패한 헌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방부 직할 수사관들이었다. 이들을 군 형법 제조, 민간인 폭행,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압송해. 도진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박대령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이건 모함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도진은 끌려가는 박대령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그놈이 누구든 내가 다 찾아내서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감옥에서 반성문이나 쓰고 있어라. 박대령이 질질 끌려나가며 연병장에서 사라지자 도진은 다시금 정색하며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취임식은 이것으로 마친다. 전 부대원은 즉시 각자 위치로 복귀하여 오전 일과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특식이다. 이상. 도진의 쿨한 마무리 멘트에 병사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질렀다. 억지스러운 훈시도 지루한 훈화 말씀도 없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시원하고 통쾌한 취임식이었다. 도진은 단상을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고, 그의 뒤에는 최영 중령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따르고 있었다. 장군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애들 표정 보셨습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최중령의 말에 도진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피식 웃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지. 박종수 뒤에 있는 그 영감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차량에 탑승한 도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종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이 부대의 비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고 그 정점에는 군 내부의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 도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VIP, 국방부 장관이었다. 도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예, 장관님, 강도진입니다. 예, 방금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네, 조금 소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관의 목소리는 우려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도진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도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내릴 수는 없다. 오직 질주하여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최중령, 사단 감찰부장, 지금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헌병대 김대위, 그 녀석도 지금 당장 영창에 쳐넣고 신문 시작해. 박종수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토해내게 만들어. 도진의 지시는 거침없었고 부대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단 장실에 도착한 도진은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병사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구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힘찬 함성이 창문을 넘어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도진이 지키고 싶었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 끝에는 건강하고 강인한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구든 내 부하들을 건드리는 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여군 부사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 결제판을 들고 있었는데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도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과거 박대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숨죽여 울기만 했던 그녀에게 오늘 도진의 행동은 구원과도 같았다. 도진은 당황하지 않고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상사. 군인은 적 앞에서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아야 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힘들었겠군. 도진의 따뜻한 위로에 여군은 참았던 서름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도진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의자에 앉혔다. 이제부터 내가 자네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그러니 더 이상 울지 말고 당당하게 복무하게. 내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을 테니. 그날 오후 사단 전체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감찰부는 박대령 라인의 장교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헌병대 김대위는 취조실에서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대령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도와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회식비를 횡령하고 병사들의 급식비까지 손을 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다. 도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혀를 찼다. 이런 놈들이 별을 달겠다고 설치고 다녔다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야. 도진은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개혁안을 구상했다.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했다. 그는 707 부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실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체력 검정 기준 강화, 사격 훈련 시간 2배로 증편, 그리고 간부들의 리더십 평가에 병사들의 의견 반영. 그가 써 내려가는 한 줄 한 줄은 K사단을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탈바꿈시킬 혁명의 청사진이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부대를 비추고 있었다. 도진은 잠시 펜을 놓고 달을 바라보며 어젯밤 고깃집에서 만났던 여종업원을 떠올렸다. 그녀는 괜찮을까? 내일은 그녀를 찾아가서 약속했던 보상을 해주고 정식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의 구현은 멀고 험한 길이지만 강도진에게 후진 기여는 없었다. 오직 전진, 또 전진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는 전날 있었던 K사단 취임식 영상으로 인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참교육 시전하는 707 출신 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게시된 지 반나절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댓글창에는 이게 진짜 군인이지, 속이 뻥 뚫린다, 저 쓰레기 장교들 신상 털어야 한다는 등 강도진 소장에 대한 찬사와 부패한 장교들에 대한 분노가 빗발치고 있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는 도진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청원글로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군 내부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도진이라는 영웅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집무실에서 태블릿으로 여론의 동향을 살피던 강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껐는데 그는 자신이 영웅 대접을 받는 것보다 군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최중령, 언론 대응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고 인터뷰 요청은 전부 거절해. 나는 연예인이 아니야. 도진은 쏟아지는 방송 출연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혔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박종수 대령과 연루된 비리 장교들의 명단과 횡령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외부의 환호에 취해 본분을 잇는 어리석은 지휘관이 아니었기에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오직 사단 정상화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오후 일과 시간이 되자 도진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빠져나왔는데 그가 향한 곳은 어젯밤 사건의 피해자인 여종업원 한소연 양이 입원해 있는 시내의 한 종합병원이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은 도진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소연은 낯선 남자의 방문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그가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아저씨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눈을 크게 떴다. 붕대가 감긴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어 도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다. 도진은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제지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는데 그는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제가 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소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 장군님 덕분에 살았는걸요. 그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뉴스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도진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로 위로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해자들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성의입니다. 도진은 준비해온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넉넉한 현금이 들어있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놈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 직속 부하들을 병실 앞에 배치해 두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소연은 도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도진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며
세상에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만 하는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속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군대를 바꿔놓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도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최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피해자 경우 인력 24시간 붙이고 법무참모 불러서 박종수 일당에 대한 고소장 작성 도와주라고 해. 최고 형량을 구형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도진은 단순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믿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도진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표시된 전화였다. 도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전화가 아님을 깨닫고 차분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도진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걸걸하고 위압적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군. 박종수 대령이 내 조카라는 건 알고 건드린 건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직 국방장관이자 현 집권당의 실세인 김기석 의원이었다. 도진은 예상했다는 듯 피식 웃으며 차창 밖의 풍경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와 마주한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밟아들였죠. 조카분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똥오줌을 못 가리고 민간인한테 행패를 부립니까? 가정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대신 시켜드렸으니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도진의 거침없는 도발에 김 의원은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건방진 놈, 네가 별 2개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하루아침에 옷 벗길 수 있어. 옷을 벗기시든 계급장을 떼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박종수 대령이 저지른 범죄 사실과 의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 곤란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의원님이실 텐데요. 도진은 침착하게 반격하며 통화 녹음 기능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도진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닫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회유책으로 전략을 바꾸어 은밀한 제안을 던졌다. 좋아, 타협을 하지. 박 대령은 적당히 징계해서 전역시키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줘. 그러면 자네의 차기 진급은 내가 보장하지. 별 3개, 아니 참모총장까지 밀어줄 수 있어. 도진은 김 의원의 더러운 제안에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차갑게 일갈했다. 저는 똥 묻은 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진급은 의원님이 아니라 제 실력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박종수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고 의원님께서도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도진은 김 의원이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즉시 최중령에게 지시했다. 방금 통화 내용 암호화해서 국방부 감찰단과 언론사 제보용 파일로 만들어도 전쟁이 시작됐다. 부대에 도착한 도진은 곧바로 사령부 회의실을 소집했는데 긴급 소집된 참모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도진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2개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나는 내부의 부패와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의 전쟁이다. 김기석 의원이 개입했다. 참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만 도진은 책상을 두드려 그들을 집중시켰다. 두려운가? 놈들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우리는 명분을 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 도진은 칠판에 김기석 의원과 박종수 대령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군납 비리 업체들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놈들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야. 박종수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는 그 장부를 찾아내야 한다. 도진의 날카로운 분석에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다. 법무참모가 손을 들고 발언했다. 사단장님, 압수수색 영장은 내일 아침 발부될 예정입니다. 박대령의 관사와 개인 금고를 털면 확실한 물증이 나올 겁니다. 그날 밤 K사단 본부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도진과 참모들은 밤새 작전 회의를 이어갔는데 그들의 눈은 피로보다는 결기로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기석, 당신이 대한민국 군대를 망친 주범 중 하나였군.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주지.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 맞서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도진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과거 작전 중 전사한 707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다음 날 새벽 도진이 이끄는 수사팀은 전격적으로 박종수 대령의 자택과 비밀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언론사 기자들도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몰려들었고 대한민국 뉴스는 또다시 강도진 소장의 이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현직 여당 실세 의원 연루 의혹, 군납비리 게이트로 번지나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고 김기석 의원 측은 당황하여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 기강 확립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었다. 도진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빙고, 이걸로 김기석의 목줄을 굼 수 있겠어. 그는 증거물들을 챙겨 들고 나오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렌즈를 응시했다. 그것은 범죄자들을 향한 무언의 경고이자 국민들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였다. 차에 올라탄 도진은 최중령에게 짧게 말했다. 서울로 간다. 국방부 장관님과 담판을 지어야겠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강도진이 탑승한 검은색 SUV만이 외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백미러에는 수상한 차량 세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붙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영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꼬리가 붙었습니다. 단순한 기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 솜씨나 대형을 유지하는 꼴이 전문 훈련을 받은 놈들입니다. 도진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김기석 의원이 꽤나 급했나 보군. 서울 톨게이트까지 기다릴 인내심도 없어서 고속도로 위에서 쇼를 벌이려는 걸 보니 말이야. 도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따르던 세단들이 속도를 높여 도진의 차량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선두 차량이 SUV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걸어 강제로 차를 세우려 시도했다. 꽉 잡으십시오. 최중령이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좌우에서 협공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의해 갓길 쪽 가드레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도진의 차는 가까스로 멈춰섰고 포위한 차량들에서는 검은색 복면과 전투복을 착용한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삼단봉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김기석 의원이 고용한 사설 용역 깡패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었다. 10여 명의 사내들이 차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하자 도진은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으며 최중령에게 지시했다. 문 잠그고 증거 서류나 잘 지키고 있어. 짐승들이 지저대니 주인이 직접 나가서 조용히 시켜줘야지. 최중령이 말릴 새도 없이 도진은 차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갔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살벌한 살기가 그를 맞이했다. 용병들의 리더로 보이는 눈가에 길게 흉터가 난 남자가 삼단봉을 손바닥에 탁탁 치며 도진에게 다가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도진 소장님, 먼 길 가시는데 피곤하실까봐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만 넘겨주시면 몸성이 보내드리죠.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물건이라서 말입니다.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김기석이 개들을 아주 잘 키웠군.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서 오늘 복날 개 패듯이 맞게 생겼어. 짖지 말고 덤벼. 바쁘니까. 도진의 도발에 자존심이 상한 흉터 남자는 이 새끼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긴 보는 눈도 없고 CCTV도 없는 사각지대야. 널 여기서 죽여서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라고 소리치며 삼단봉을 휘둘렀다. 묵직한 쇠붙이가 도진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도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커헉! 흉터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주춤하자 도진은 쉴 틈을 주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삼단봉을 빼앗은 뒤 역으로 그의 무릎을 가격해 바닥에 꿇렸다. 리더가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나머지 용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어제 상대했던 술 취한 장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인 기술을 익힌 전문가들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상대가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인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이었다. 도진은 다수와의 싸움에 특화된 CQC, 근접 전투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달려드는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고속도로 갓길에 울려 퍼졌지만 도진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냉혹했다. 한 용병이 뒤에서 칼을 꺼내 기습을 시도했지만 도진은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빙그르르 돌려 회전 발차기로 그의 턱을 날려버렸다. 턱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용병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나가 떨어졌고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들고 남은 적들을 향해 겨누었다. 칼이라. 눈인 출신들이 칼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주지. 도진의 압도적인 무력과 기세에 눌린 용병들은 뒷걸음질 치며 전의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아 10여 명의 용병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서 있는 사람은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강도진 뿐이었다. 그는 쓰러진 흉터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 묻은 그의 휴대전화를 꺼내 김기석 의원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김 의원의 초조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는 성공 보고를 기대하는 듯했으나 화면에 비친 것은 처참하게 박살난 자신의 부하들과 피 묻은 얼굴로 웃고 있는 강도진이었다. 의원님, 보내주신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송 기사들이 너무 허약해서 다들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네요. 다음에는 좀 더 튼튼한 놈들로 보내주시죠. 도진의 조롱 섞인 말에 김 의원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내가 누군지 알고 도진은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서늘하게 경고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이 영상도 증거로 추가될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지금 당장 그 더러운 목을 조르러 국방부로 가고 있으니까. 도진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 박살낸 뒤 최중령에게 다시 차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쓰레기들 치우라고 해. 우리는 갈 길이 바빠. 도진은 피 묻은 손을 물티슈로 대충 닦아내고는 다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매었다. 격렬한 전투를 치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이제 김기석은 단순히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도진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 도진이로 확정된 것이다. 새벽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이 선명한 검은색 SUV가 도착하자 위병소의 헌병들은 긴장하며 총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차 창문이 내려가고 별 2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강도진 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황급히 거수경례를 붙이며 바리케이드를 걷어냈다. 도진은 만신창이가 된 차를 청사현관 바로 앞에 세우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장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과도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어 당직 근무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국방부 장관실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장관의 보좌관들이 나와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도진은 그들을 지나쳐 장관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 고뇌에 찬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국방장관과 마주했다. 장관은 도진의 헝클어진 머리와 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놀라서 일어났다. 강 소장, 자네 몰골이 이게 뭔가? 설마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도진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비장하게 말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의 수장이 보낸 암살자들을 처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도진은 가방을 열어 김기석 의원과 박종수 대령의 비리 증거, 그리고 방금 전 고속도로에서의 습격 영상을 담은 USB를 장관 앞에 내밀었다. 이것으로 김기석의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장관님, 선택하십시오. 저와 함께 썩은 환부를 도려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과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고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장관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우유부단한 관료의 것이 아니었다. 자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좋아, 내가 총대를 매지. 이 나라 군대를 위해서라면 내 목 하나쯤은 걸 수 있네. 장관의 결단에 도진은 굳게 다문 입술을 열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장관님의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베어버리십시오. 두 남자의 굳은 악수는 대한민국 군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뒤집혔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군납 비리 및 청부 폭력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기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김 의원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TV 화면에는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출두하는 김 의원의 모습이 비쳤고 그 뒤로는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도진은 부대 집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김기석 같은 노예한 정치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꼬리 자르기와 법꾸라지 같은 기술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것이고 최후의 발악으로 도진의 약점을 공격해 올 것이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내 약점은 없다. 굳이 있다면 지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죄책감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작전을 구상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확인 사살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최중령을 호출했다. 최중령, 707 전후에 소집해 현역이 아닌 예비역들로 공식적인 군 병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 최중령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다. 알겠습니다. 형님들이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모이면 됩니까?
도진은 창밖에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오늘 밤 장소는 김기석이 숨겨둔 비밀 별장이다. 거기서 그 늙은 여우가 빼돌린 진짜 장부를 찾아야 해. 어둠이 내린 야산.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그림자 같은 사내들이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의 옛 전우들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었다. 도진은 야시경을 착용하고 선두에 서서 수신호를 보냈다. 목표는 산 중턱에 요새처럼 지어진 김기석의 별장. 경비가 삼엄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진입한다. 소음기 장착하고 불필요한 살상은 피한다. 하지만 저항하면 도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팀원들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별장 안 김기석 의원은 비밀 금고 앞에서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만 없애면 증거는 없어. 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면 나를 기소 못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려며 불안을 달랬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에 손을 멈췄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가 인터폰을 들려는 순간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연막탄이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나타난 것은 악마 같은 형상을 한 강도진이었다. 의원님, 청소는 제가 도와드리죠. 파쇄기보다는 제가 더 깔끔하게 처리해드리니까요. 도진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김기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뺏은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전 악인에게 선사하는 도진만의 사적 스드, 정의의 시작이었다. 자,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모든 것을 토해내시죠. 밤은 깊었고 사냥꾼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김기석 의원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도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도진의 뒤로 보이는 전우들의 실루엣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자시처럼 느껴져 그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남들을 짓밟으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살려주게. 자네가 원하는 게 돈인가? 여기 금고에 있는 현금 다 가져가. 그리고 내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도 알려주겠네. 제발 목숨만은. 그는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어 일말의 자비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도진은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워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액자 앞으로 끌고 갔는데 그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김 의원은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돈, 대한민국 군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긁어모은 그 더러운 돈을 나보고 가지라고? 모욕도 정도껏 하십시오. 도진이 액자를 떼어내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김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금고 다이얼 앞에 갖다 대며 으르렁거렸다. 열어. 3초 준다. 못 열면 내 놈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지문인식기에 갖다 댈 테니까. 김 의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생체 인식을 통과시켰는데 삑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함께 수많은 외장 하드와 비밀 장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김 의원이 지난 20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저지른 방산비리, 인사청탁, 불법 로비의 모든 기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도진은 현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장부와 하드디스크들을 챙겨 배낭에 넣으며 최중령에게 눈짓을 보냈다. 챙겨,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이 늙은이의 목숨줄보다 더 귀한 것들이니까. 모든 증거를 확보한 도진은 김 의원을 의자에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의 비참한 몰골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자, 의원님, 이제 곧
전 국민이 당신의 이 추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권력이 어떻게 당신을 배신하는지. 도진과 팀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별장을 빠져나갔고, 뒤늦게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은 텅 빈 별장과 묶여 있는 김 의원을 발견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김 의원을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도진이 경찰과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를 마친 뒤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산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광화문 광장의 대형 전광판과 모든 방송사,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김기석 게이트의 전모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이었다. 강도진이 확보한 자료들은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통화 녹취록,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영상까지 포함된 반박 불가능한 스모킹건이었다. 출근길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돌려보며 분노를 터뜨렸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청한 강도진 소장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섰는데, 그의 정복 차림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인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김기석 의원과 그 추종 세력들은 안보를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도지는 스크린에 김기석 의원의 비밀 장부 내역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불량 방탄조끼 납품으로 인해 병사들이 사망한 사건, 전투식량 납품 비리로 장병들이 썩은 음식을 먹어야 했던 사건 등이 낱낱이 공개되자 브리핑룸은 분노의 탄식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도진의 단호한 규정에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두드렸고, 실시간 검색어는 김기석 사형, 강도진 장군, 방산 비리 척결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같은 시각,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기석 의원의 자택과 별장, 그리고 국회의원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전광석화 같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도진이 넘겨준 증거가 완벽했기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없었고, 정치권에서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여 김 의원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김기석 의원은 어젯밤의 공포는 숨긴 채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날아드는 계란과 시민들의 욕설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듯 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을 사단장실 TV로 지켜보고 있던 강도진은 씁쓸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김기석 하나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니지. 그는 옆에 서 있는 최중령에게 지시했다. 사단 내에 김기석 라인으로 분류된 장교들 전부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해. 그리고 그 자리에 실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서 진급 못했던 인재들을 배치하도록. 도진의 신속한 후속 조치에 K사단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단장님은 진짜다라는 무한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연병장에 전장병을 집합시켰는데, 이번에는 징벌이 아닌 포상을 위한 자리였다. 그는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썩은 지휘관들 밑에서 고생 많았다. 너희들의 노고를 몰라줘서 미안하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불합리한 부조리, 가혹행위, 엉터리 보급품,
내가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도지는 깜짝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번 작전 성공을 기념하여 전 장병에게 4박 5일 특별 휴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병사들은 모자를 던지며 기뻐했고 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707 부대 시절의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부대원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구보거리를 늘리고 사격 훈련의 강도를 높였으며 실전 격투수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병사들도 점차 강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도진을 갓도진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도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소연 양이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장군님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퇴원 준비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장군님이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보답할게요. 편지를 읽는 도진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군복을 입은 이유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김기석 의원은 분노와 절망감에 치을 떨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그는 면회를 온 자신의 변호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강도진 그놈 약점이 없다고? 천만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점이 있어. 내 숨겨진 자금통 섀도우 코퍼레이션에 연락해. 놈의 과거를 캐내. 707 시절 작전 중에 민간인 오폭 사고라던가 포로 학대라던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김기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여 도진을 파멸시킬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국민 영웅 강도진 소장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용은 도진이 과거 해외 파병 시절 작전 실패로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허위 사실과 조작된 사진들이었다. 댓글 부대들이 동원되어 악성 댓글을 달고 여론을 선동하려 했지만 이미 도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너무나도 견고했다. 오히려 네티즌들은 이거 딱 봐도 조작이네. 김기석 알바들 아직도 활동하냐. 증거 가져와라 쓰레기들아라며 역공을 펼쳤고 조작 세력은 본전도 찾지 못한 채 꼬리를 내려야 했다. 도진은 이러한 음해 공작을 보고받고 헛웃음을 지었다. 역시 쥐새끼들은 어둠 속에서 꼼수만 부리는군. 최중령 사이버 수사대랑 협조해서 최초 유포자랑 배우 추적해. 이번 기회에 댓글 조작 업체까지 싹 다 청소해버리자. 도진은 수세에 몰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김기석의 숨겨진 손발까지 잘라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방송국 PD인 대학 동기를 불러 심층 취재를 요청했고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실체를 밝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착수했다. 방송이 나가는 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김기석 의원이 깡패들을 고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적들을 제거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 방송은 김기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를 옹호하던 소수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렸고 여당은 그를 제명 조치했다. 김기석은 구치소 TV를 보며 절규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추태를 보였다. 도진은 그 소식을 듣고 차갑게 내뱉었다. 죽는 것도 허락받고 죽어라. 넌 살아서 죗값을 다 치러야 하니까. 사건이 일단락되자 도진은 박종수 대령을 비롯한 비리 장교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정에는 피해자 한소연 양과 그녀의 가족들도 참석해 있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박종수는 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었다. 도진은 재판장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위협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부는 도진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들을 채택하여 박종수에게 징역 15년, 그 외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소연 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재판정을 나서며 소연 양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소연 양은 도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진은 따뜻하게 웃어주며 말했다. 잊어도 됩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관사로 돌아와 캔맥주 하나를 땄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청와대였다. 강도진 소장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보시잡니다. 도진은 맥주 캔을 내려놓고 정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신념과 전우, 그리고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갑니다. 충성.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대통령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주문하려 할 것이다. 아니면 정치권의 러브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는 정치군인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오직 군인으로서 군대에 남아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생각이었다. 권력의 맛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김기석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밤거리를 달렸다. 청와대 접견실 대통령은 도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강 장군, 이번 일 아주 훌륭했소. 국민들이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나? 도진은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과찬이십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자네에게 중책을 맡기고 싶네. 국군 기무사령관, 군 내부의 적을 잡는 칼자루를 자네가 쥐어주게.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더 큰 권력을 의미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각하, 제가 그 칼을 쥐면 피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은 호탕하게 웃었다. 썩은 피는 뽑아내야지 전권을 주겠네. 마음껏 휘둘러 보게.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경례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뿌리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도진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일개 사단장이 아니라 전군의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저승사자가 되었다. 그의 앞길에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도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정의의 대명사가 되는 그날까지. 청와대에서의 파격적인 임명을 받은 다음 날, 강도진 소장이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의 정문에 들어서자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장성들의 뒤를 캐는 저승사자 같은 조직인 기무사 요원들조차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강도진이 자신들의 수장으로 왔다는 사실에 마른 침을 삼키며 도열해 있었다. 도진은 의전 차량에서 내려 굳게 닫힌 입술로 정면을 응시한 채 걸어 들어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사형 집행관의 군화 소리처럼 요원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취임식 따위는 생략하고 곧바로 대회의실로 이동해
간부들을 소집했고 첫마디부터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무사는 권력의 개가 아니라 부패를 도려내는 수술칼이 된다. 내 칼날이 무디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가라. 도진의 서슬퍼런 선전포고는 순식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비리를 저질러왔던 속칭 똥별들은 밤잠을 설치며 증거인멸에 나서는 촌극을 빚기 시작했다. 골프장 회원권을 금매물로 내놓고 차명 계좌의 돈을 현금화하여 땅에 묻는 등 온갖 추태가 벌어졌지만 도진은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 감찰팀을 가동해 의심스러운 장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으며 드론과 통신 감청을 통해 그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있었다. 도진의 집무실 벽면에는 거대한 상황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척결 대상이라고 적힌 붉은색 X 표시가 처진 장군들의 사진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도진의 첫 번째 타깃이 된 인물은 육군 군수사령관 마동팔 중장이었는데 그는 군수물자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대기업 성진그룹의 회장과 결탁하여 납품 비리를 주도해온 군피하 군대 거물이었다. 마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부관에게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강도진? 그 애송이가 기무사령관이 됐다고 날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는 성진그룹이 있고 내 동기들이 국회에 깔려 있어. 감히 투스타 나부랭이가 쓰리스타인 나를 조사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며 도진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르는 돼지의 오만함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마동팔 중장이 관할하는 군수사령부 보급창고에 예고도 없이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먼지 폭풍과 함께 검은색 기동 헬기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강도진이 특수 요원들을 대동하고 걸어 나오자 영접을 준비하지 못한 부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중장은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씩씩거하며 도진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강 소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직속 상관도 아닌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헬기를 띄워? 계급장 떼고 싶어 환장했나? 도진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마 중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는데 계급은 마 중장이 높았지만 기세는 도진이 압도적으로 위였다. 기무사령관은 군사보안과 범죄 수사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불시 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 장군, 귀관의 보급창고에 기록되지 않은 유령 물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비키시죠. 도진의 당당한 태도에 마중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함을 질렀다. 제보? 어떤 미친놈이 헛소리를 해. 여긴 내 구역이야. 헌병대. 뭐해? 이놈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마중장의 고함에 사령부 헌병들이 달려왔지만 도진이 데려온 기무사 특수요원들이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마중장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고 도진은 마중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군수물자 빼돌려서 성진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비자금이 자그마치 500억이라더군요. 그 돈으로 산 강남 빌딩과 자녀들 유학비,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도진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마중장의 비밀 장부와 돈 세탁 내역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마중장은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도진을 겨누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는데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가오지 마. 쏘겠어. 너 같은 놈 하나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주변의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긴장했지만 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쏘시죠. 하지만 그 총알이 내 심장에 박히기 전에 당신 팔이 먼저 부러질 겁니다. 707 시절 테러리스트들도 나에게 총을 겨누다 후회했죠. 마 중장이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도진의 몸이 잔상잔삼을 남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당,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도진은 이미 마 중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올린 뒤였다. 으아악,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도진은 마 중장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쳐 그를 공중으로 띄운 뒤 회전 발차기로 복부를 강타하여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쓰리스타 장군이 연병장 흙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구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도진은 쓰러진 마중장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 보급 창고의 거대한 철문을 열어 젖혔는데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방한복과 전투화 대신 성진그룹 로고가 찍힌 전자제품 박스와 명품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군용 트럭을 이용해 밀수품을 운반하고 보관해주는 창고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도지는 뒤따라온 부대원들과 기자들에게 이 광경을 공개하며 소리쳤다. 보아라, 너희가 추위에 떨며 낡은 전투화를 신을 때 너희 사령관은 이 창고를 채워 자신의 배를 불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수사령부의 민낯이다. 현장을 목격한 병사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뉴스 화면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 중장은 흑투성이가 된 채 이건 모함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다. 도지는 마 중장을 헌병차에 태워보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배웅했다. 감옥에 가면 콩밥은 공짜로 줄 테니 거기서 실컷 배불리 먹어라. 횡령한 500억은 국고로 전액 환수될 거다. 상황이 정리되고 도진이 헬기로 복귀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성진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굵직한 노인의 목소리가 점잖은 척하지만 뼈 있는 협박을 해왔다. 강 소장,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마 장군 거는 덮어두는 게 좋을 텐데. 우리 그룹이 국방부에 후원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나? 자네 밤길 조심해야 할 거야. 재벌 총수의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이었지만 도진에게는 그저 짖는 개소리에 불과했다. 도진은 헬기 프로펠러 소음 속에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최 회장님, 밤길은 제가 아니라 회장님이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마중장이 불기 시작하면 다음 차례는 성진그룹 본사 압수수색이 될 테니까요. 후원금? 뇌물을 후원금이라고 포장하는 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죠. 기다리십시오. 곧 회장님 집무실 문 부수러 가겠습니다. 도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헬기에 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군 내부의 적을 넘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자본 권력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헬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영중령이 헤드셋을 통해 물었다. 사령관님, 성진그룹은 건드리면 파장이 클 겁니다. 정재계 로비가 엄청난 곳입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도지는 팔짱을 끼고 굳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성역은 없다. 돈으로 군대를 매수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놈들은 적이다. 적을 눈앞에 두고 물러서는 건 군인이 아니지. 내일 아침 전 기무 부대에 비상 소집령 내려 성진그룹과 연계된 모든 커넥션을 턴다. 그날 밤 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다음 작전을 구상했다. 성진그룹 최 회장은 김기석 의원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한 상대였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법조계를 매수하여
도진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믿음직한 707 전우들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과거 작전 중에 희생된 부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너희들이 지키고 싶었던 조국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꼴은 절대 보지 않겠다. 도진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다. 다음 날 기무사령부 브리핑룸에서 도진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발표를 예고했다. 군, 재벌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의 발족을 알린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진은 단 한마디로 좌중을 압도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의 것이지 재벌의 사설 경비업체가 아닙니다. 성진그룹 최 회장을 뇌물공여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현역 장군이 재벌 총수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성진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최 회장은 찻잔을 집어 던지며 노발대발했다. 그따위 군인 나부랭이가 당장 법무팀 총동원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사에 광고 끊겠다고 협박해서 기사 다 내리게 해. 그리고 그놈들을 불러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눌러야지. 최 회장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태세였다. 도진과 최 회장, 정의와 자본의 대결이 이제 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편 도진은 퇴근길에 미행이 붙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었다. 외국계 용병들. 그것도 최 회장이 해외에서 고용한 전문 암살자들이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보며 피식 웃었다. 최 회장, 돈이 많으니 비싼 손님들을 모셨군. 하지만 한국 지리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에서 나를 잡겠다고? 도진은 핸들을 꺾어 복잡한 남산 소월길로 접어들었다. 드라이브나 좀 해볼까? 놈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어둠이 깔린 남산도로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도진의 차는 가드레일을 스칠 듯 아슬아슬하게 코너를 돌았고 뒤따르던 용병들의 차량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도진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놈들을 하나씩 따돌리거나 함정으로 유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전술 기동이었다. 도진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웰컴 투 코리아다. 이 자식들아. 남산의 구불구불한 소월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강도진의 SUV와 그를 쫓는 세대의 검은 세단이 내뿜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타이어 마찰음으로 인해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외국계 용병들이 탑승한 추격 차량들은 무전을 통해 도진의 이동 경로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들의 운전 실력은 일반적인 깡패 수준을 넘어선 전문 레이서급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놈들이 차량 측면을 들이받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으며 역으로 놈들의 허를 찔렀다. 한국의 산악지형을 얕보지 마라. 여기는 너희들이 뛰놀던 평지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도진의 차가 미꾸라지처럼 포위망을 빠져나가자 뒤따르던 선두 차량은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요란한 스파크와 함께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섰다. 하지만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거칠게 도진을 압박해왔는데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든 용병이 도진의 타이어를 향해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최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총탄이 박히며 불꽃이 튀었지만 도진은 침착하게 지그재그로 차체를 흔들며 사격 각도를 주지 않는 놀라운 방어 운전을 선보였다.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이라니 최 회장이 갈 때까지 갔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지? 도지는 놈들의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성진그룹이 궁지에 몰렸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 전망대 주차장 입구로 핸들을 급하게 꺾어 들어갔고 놈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넓은 주차장 공터에 급정거한 도지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문을 열고 내렸는데 뒤따라온 2대의 차량에서도 건장한 체격의 외국인 용병 8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각자 나이프와 삼단봉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리더로 보이는 금발의 남자는 한국말이 서툰 듯 영어로 욕설을 내뱉으며 도진에게 다가왔다. 미스터 캉, 여기서 죽으면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얌전히 항복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도진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손목을 돌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국말 연습 좀 더 하고 와야겠군. 그리고 여기는 남산이다. 야경을 감상하러 온 거라면 환영하지만 내 목숨을 가지러 온 거라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도진의 도발에 격분한 용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는데 그들의 공격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라 급소를 노리는 살인 기술인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가 섞인 실전 격투술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와 교류하며 그들의 무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나이프 공격을 가볍게 흘려낸 도진은 그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대로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너무 느려. 동작이 커서 다음 공격이 뻔히 보이잖아. 도진은 쓰러진 놈의 명치를 밟아 기절시키고 곧바로 뒤에서 덤벼드는 2명의 적을 향해 뒤차기를 날렸다. 치열한 격투가 이어지는 동안 주차장은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용병들의 고통 섞인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도진은 다수와의 싸움에서도 절대 포위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며 적들을 일렬로 세우는 전술을 구사했고 지형지물인 주차 방지턱과 기둥을 이용하여 놈들의 공격 흐름을 끊어놓았다. 리더인 금발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끈질기게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놈의 시야를 가린 뒤 전기 충격기를 든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앞면을 무릎으로 강타했다. 금발 남자는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남은 용병들은 도진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한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금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그가 떨어뜨린 휴대전화의 잠금을 그의 지문으로 해제했다. 자, 이제 네 고용주에게 전화해. 임무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내 놈들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똑바로 말해. 도진의 서늘한 협박에 금발 남자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최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떻게 됐나? 처리했어? 시체 사진 찍어서 보내. 그 목소리는 도진이 원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안타깝게도 시체는 없습니다. 대신 회장님이 교사한 살인 청부의 증인들만 넘쳐나는군요. 최 회장은 도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이미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 상태였다. 도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용병들을 묶어놓고 최영 중령에게 좌표를 전송하여 헌병대와 경찰을 출동시켰다. 이놈들 전원군사 재판과 민간 법정에 세워서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 성진그룹 법무팀이 손도 못 쓰게 신병 확보 확실히 하고 도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물리적인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진짜 싸움인 법리적인 공방과 여론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음 목적지인 안전가옥으로 향하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도진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펜션이었는데 이곳에는 성진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다가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해 도망친 전직 재무이사 김철수가 기무사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김 이사는 도진이 들어오자마자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물었다. 자, 장군님, 정말 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최 회장은 악마입니다. 저를 찾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겁니다. 도진은 김 이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김 이사는 도진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자신이 20년 동안 작성해온 성진그룹의 이중 장부 원본과 정관계 로비리스트가 담긴 USB를 도진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최 회장이 군 장성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검사, 판사들에게까지 뇌물을 뿌린 내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겁니다. 도진은 USB를 받아들며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썩어빠진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수술칼이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다시 강도진 발바 태풍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그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기무사령부 특별수사팀이 성진그룹 본사와 최 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다는 속보가 모든 방송사를 통해 타전되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재벌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군 수사기관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이었다. 성진그룹 본사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성진그룹 측 사설 경비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정복을 갖춰 입고 압수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성진그룹 로비에 들어섰는데 성진그룹 측 변호인단과 경비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민간 기업입니다. 군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장 있습니까? 이건 직권 남용입니다. 변호사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항의했지만 도진은 그들을 차갑게 일갈하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그들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군사 기밀 유출 및 살인교사 혐의다. 군형법과 민간형법을 모두 위반했으니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합동으로 집행한다.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체포되기 싫으면 비켜.